주식과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2023년 3월 24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이 연두색인데요.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았던 2020년 3월을 거의 답습하는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변동성을 국채 혹은 일반 회사채, 즉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얘기한 무브 인덱스가 2020년 3월 수준보다 이제 더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마른다는 얘기는 사고 싶으면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려면 더 싸게 내놔야지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켈시 베로가 이제 이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24일날 나와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 인덱스나 이런 부분이 안정하는 걸로 보이지만 지역 은행들의 채권 중에 짧은 만기의 채권들을 보면은 지금 가산금리가 과도하다, 굉장히 심하다, 아직 불안이 덜 해소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여기서 반대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장기채 가격, 한국 국채든 미국 국채든 장기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즉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매수 진입 시점을 볼 때 이 지역은행의 단기 채권이 가산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을 팔고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을 살려는 수요들이 더 생기니까요. 그때 반대로 우리가 진입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때 이제 이후로 장기 채권을 장기 국채를 매수할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도이치뱅크의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작년 한 10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처럼 쭉쭉 올라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시장이 지금 코코본드 이슈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블랙록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회사채를 갖다가 이제 중립으로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했고, 심지어 이제 투자 적격 등급도 중립으로 봤고요. 하이드는 언더웨이트로 이제 좀 뷰를 바꿨습니다. 그 대신 골드만삭스는 이 AT1, 즉 코코본드, 영구채, 즉 크레딧 스위스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산이 빵이 됐죠. 이번 이제 합병을 통해서. 그 대신 역으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AT1, 즉 코코본드를 좀 살 기회다. 어떤 은행의 코코본드냐 하면은 강한 은행들.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뭐 웰스파고나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있고 강력한 은행들의 코코본드를 살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출연진 보면 Zachary Griffiths 그래서 크레딧사이스의 시니어 투자 적격 등급의 전략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메리언 바트스는 Sanctuary Wealth의 Chief 투자 전략가이시고 그렉 스테이플스는 DWS 그룹의 북미의 채권 투자의 수장이십니다. 자,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잭만 no라고 답변했고, 둘 다 이제 yes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렉은 4분기 되면은 인하할 수 있다. 잭은 경제가 강인하고 잘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번 3월 FOMC 미팅에서 25pp 인상을 해서 이제 5%가 됐는데요. 연준의 정책 금리가요. 잭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다. 그리고 인하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렉은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상을 한 것도 잘못이요. 인상을 하지 않았어도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진퇴양난이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은 금융 안정을 물가 안정에 우선하는 걸로 이제 시장에 비춰질 수 있었고, 그것은 이제 올바르지 못하고, 또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인해서 예금자들이 머니마켓 펀드로 이제 더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150빌리언 US 달러의 재할인 창구를 열어서 은행들에게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근데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 기본 금리인 이 금리가 25pp 인상됐으니까 결국에는 네거티브 캐리를 더 늘려줬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고객들에게 그만큼의 이자는 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은행들은 지역 은행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빌리는 돈의 값어치는 25pp 더 올라갔다. 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국채 가격이 단기물 보면은 거의 연말 되면 100bp를 인하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리는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했다가 그게 이제 다시 풀리는 구간, 즉 단기 금리가 쭉쭉쭉 내려가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이제 리세션이 왔던 구간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구조적인 위험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잭은 소수 지역은행의 개별적 위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것이고 연준은 꾸준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경제가 상당히 강하고 금리 인하를 예상 안 한다. 거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시장,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거의 분기에 나타날 금리의 변동이 하루 또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한 50bp의 금리 변동이 하루에 일어난 거는 1987년대 또 이후 최대라고 이제 메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렉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단기국채 시장의 이런 변동성 그리고 그런 가격 흐름은 결국에는 한 2, 3개월 뒤에 뭔가 부러질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은 평온하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본인은 이제 뒷부분에 한 표를 준다.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가격 형성이 제대로 돼 있다고 지금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금융 불안정이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용이 덜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메리는 2년물이 앞으로 5%로 다시는 못 올라갈 것이다. 어떤 금리의 상단이 지금 정해진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발행시장, 옥션 블로크 잠깐 소개를 하죠. 쇼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요. 유럽은 조심스럽게 폭스바겐만 지난주에 이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특이할 것은 은행들에게 결국에는 최후의 보루로 대출을 해주는 Federal Home Loan Bank,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기지하고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304 빌리언 US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조 원 정도, 그죠? 그 정도의 돈을 이제 조달을 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은행 관련한 자산에 대한 이제 뷰인데요. 결국에는 잭은 반대되는 의견이죠. iShares의 블랙락하고 반대되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등급 및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지역은행과 대형은행 채권을 매수하자. 자기네 이제 애널리스트가 강력한 바이를 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의 그 AT1을 매수해야 된다는 비유랑 좀 비슷하겠죠. 근데 그레그가 이게 굉장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의 경험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채권이 지나치게 싸. 예를 들어서 지역은행 채권이죠. 자기가 대차 대조표 다 분석해보고 이건 위험이 없어. 얘네들은 장기 채권에 대해서 해치도 다 걸어놓고 다 좋아. 뭐 그렇게 해서 싸졌다고 사면 그 다음날 더 싸지고 그 다음 주에 더 싸지고 그걸 경험한 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작게 해서 확신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칼날을 잡고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을 받더라도 항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성과가 좋았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지난 2주였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좀 셀 것이다.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차주 봐야 될 지표에 대해서는 PCE 소비자 지출에 대해서 이제 메리가 PCE 디플레이터 자료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지 가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자커리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주마다 발행하는 H4.1 그 다음에 H8 이걸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예금 현황을 알 수 있는 H4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어느 순간에 스팟 스크린샷을 한 대차 대조표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헤드라인이 전부 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발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그렉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부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바이콜을 했는데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묻혀서 함께 이제 매도세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그걸 한번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부의 썬벨트 이외의 지역, 즉 북부 지역이면서 사무실을 위주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리츠를 이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켓캡 순서대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뽑아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썬벨트 쪽 남부이면서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리츠를 또 이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고 이제 구글 파이낸스 가서 이렇게 지난 한 달간의 가격 흐름을 이제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사무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썬벨트도 아니고 따뜻한 남부 지역도 아닌 것들은 지금 심하면 한 달 동안 40%씩 빠지고 뭐 30% 빠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썬벨트에다가 주거용 리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한 달 동안 뭐 가격 흐름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제 가설은 이제 맞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빠진 걸 이걸 살 것이냐 이걸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 공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공실이 될 그런 부동산도 많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환하는 것이 수많은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이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과연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거용도. 근데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더 빠진 걸 살 거냐 덜 빠진 걸 살 거냐 하면 아직도 relative value라고 해서 그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도 저는 이쪽을 사는 게 살 거면은 맞지 않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